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내연자동차, 특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있으니까 이 현대기아차가 테슬라와 동일한 전략,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차별화된 독자적인 현대기아차의 장점을 살린 전략으로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전기차 전략을 펼칠 때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잘 조직되고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첫 모델에서부터 성공을 이어나가야지만 승산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삼성의 옴니아 봐라. 옴렉이 쓰레기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은 스마트폰에서 성공을 하지 않았느냐. 삼성의 스마트폰 전략을 배우면 된다. 이거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을 분석하면서 기업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좀 기가 막혀요. 왜? 이건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하고요. 현대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의 전략을 따라간다? 네,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현대자동차는 엎어지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요, 매출 순이익의 60% 이상이 반도체 사업에서 거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최근에는 낸드 플래시, 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죠. 파운더리 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 OLED 사업부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다양한 공급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5G 모뎀, 또 배터리,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분야에서는 별로 매출이 크지 않지만 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소형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삼성 SDI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처음 어떻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죠. 1985년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렇게 모여서 이제 프라자 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 환율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986년도에 이제 반도체 협정을 맺게 됩니다. 미일 간의 반도체 협정을 맺게 되죠. 왜 그랬냐면은 당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을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반덤핑으로 가격으로 공세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자금을 등에 업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던 됩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드디어 인텔에서 디램 사업에서 철수하겠다. 도저히 이 가격을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흔들리는.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이제 관세로 무역 보복을 하면서 일본을 계속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드디어 일본이 거기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더 이상 반도체 가지고 이제 가격 덤핑으로 장난질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시설 투자, 그다음에 반도체 사업이 이제 일본에서 조금 움츠러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제 삼성전자에서 1977년도에 한국 반도체 인수하고 나서 이병철 회장의 지휘 아래 반도체 사업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D램 사업을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얼마 못 가서 망할 것이다. 내부적인 반대도 심했고 특히 기흥 3공장을 건립을 할 때만 해도 1,600억인가요?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반대를 했다 그래요. 당시에 1,600억이면 지금으로 같이 따지면 엄청난 손해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정 사태로 인해서 최대 수혜를 본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가 됐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D램 불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바에서 1980년도에 마스오카 후지오라는 그 연구원이 그 플래시 메모리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도시바는 이제 이 플래시 메모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산이 될지에 대해서 그때 감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D램 사업이 주력이었으니까. 그래서 1988년도에는 이제 인텔에 맡겨서 그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이득을 로열티로 받는 그 정도 선에서 만족을 했었고, 1992년에는 아예 삼성전자에다가 우리가 공짜로 기술 이전 해줄 테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봐라.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D램 사업을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니까 낸드 플래시로 좀 이렇게 주의를 돌려서 우리가 좀 D램 사업을 좀 더 견고하게 끌고 나가고, 당시 이제 도시바는 램버스 램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램버스 램을 통해서 D램의 절대 강자가 되겠다. 결국은 그 램버스 램 사태, 램버스 램 결함 문제로 인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도시바는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그게 이제 최대 빌런 사태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시바는 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낸드 플래시 사업부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데, 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또 이 IT 기반이 되는 기반 기술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도체는요, 이 수명이 짧습니다. 이 제품 수명이 짧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내놓느냐가 관건이에요. 먼저 내놓으면
이 선행 업체를 후발 업체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술 격차가 한 달 정도만 차이가 나도 이게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그리고 한 달 후 그리고 몇 달 후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먼저 개발해서 먼저 시장에 놓는 업체들이 그 수익을 다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후에 개발을 해서 시장에 투입을 해도 결과적으로 수익 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삼성이 이 반도체 분야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고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각적으로 IT 산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하고 애플은 무슨 관계일까요? 뭐 당연히 경쟁사죠. 두 회사들은 뭐 스마트폰, 갤럭시, 아이폰을 두고서 경쟁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이 웃으면 삼성도 웃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애플이 최대 경쟁자, 스마트폰 사업의 최대 경쟁자인 삼성을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라든지 낸드 플래시, 또 디스플레이, 모뎀, 또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삼성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덜 공급을 받고 배제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반도체 DRAM 분야에서 지금 43%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37%가 넘어요. OLED도 그렇고 또 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삼성 SDI 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또 그 5G 모뎀 이제 애플에서 출시를 하는데 퀄컴에서 전량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하고도 5G 모뎀을 공급한다 이런 계약을 했어요. 배제를 하고 싶어도 이 시장 상황에서 배제가 안 됩니다. 이 기반 기술들을 워낙에 폭넓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사업 갤럭시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전 세계 전자업계 1위라는 타이틀을 놓쳤을까요? 어떻습니까? 매출 규모라든지 시총은 떨어졌겠지만 순위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에서 발생하고 있는 순위 뭐 한 해 전체 한 55조 정도 되죠. 60조가 좀 안 되는데 그 중에 60% 이상이 반도체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결과적으로 삼성은 현재 자리 위치에 고수했을 것이다. 반면에 그 IM, IT 모바일 사업부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비중은 약 10%,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갤럭시 사업을 시작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삼성의 자리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자리를 차지했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반도체, 낸드 플래시, 디스플레이, 또 배터리, 또 통신 모뎀 이런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삼성 제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든 안 하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순이익이 35조가 넘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근데 이 현대자동차가 1년에 거두는 순이익이 3조 5천억,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옴니아로 실패를 했었던 건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 일이에요. 몇 번의 실패를 딛고 그래?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봐. 충분히 그럴 만한 체력 그리고 그럴 만한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삼성전자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삼성전자가 이게 지금 갤럭시 원, 옴니아가 있었는데 없네요.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뭐 부셔버렸나? 햅틱이고 이게 갤럭시 원입니다. 요게 이제 삼성의 갤럭시 신화를 열어준 첫 번째 모델이었는데 삼성이 옴니아를 통해서 삽질을 한 거는요. 이 삼성은 하드웨어를 만들던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어요. 좋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이걸 고객 손에다가 쥐어주고 그 이전에는 뭐 본부 하면서 안성기 배우님 써서 이제 광고를 하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기계 하나 잘 만들어 놓고 디자인 잘 뽑아 놓으면 알아서 쓰겠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서 이제 옴렉이라는 그런 오명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구나. 스마트폰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비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승패의 가장 주된 핵심이 되겠구나를 서서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갤럭시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안착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죠. 자, 스마트폰이 왜 그 데이터가 기업에게 그렇게 큰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되느냐. 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취합되는 데이터가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 생각해 보세요.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전 연령대, 다양한 지역, 국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 뭐 또 여가를 즐길 때, 업무를 볼 때, 뭐 이동을 할 때, 네,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와요. 자, 그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군을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떤 상품들을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을 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갖게 되면은 고객들에게 어떤 상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유형화된 상품이 아니라 무형화된 서비스는 또 어떤 식으로 제공이 돼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특히 음악, 공연, 예술,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분야에 대한 타겟 마케팅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광고도 그 이전까지는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매스미디어에서는 신문에 광고 내거나 대형 방송사에서 광고 때려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막 뿌렸는데 이제는 타겟 어드버타이저가 가능한 거죠. 이 상품은 특수한 이런 계층에 더 호소력이 있으니까 이런 대층이 모여있는 어느 채널이나 매체에 노출을 하게 되면 광고 효과. 뭐 이런 전반적인 전체 경제 흐름을 관통하는 맥을 만들어주는 그런 데이터 비즈니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총체적인 그림을 그렸던 애플이 결과적으로 아이폰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형태. 그러니까 이 기계를 통한 매출, 그리고 이 기계가 만들어주는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로 생산되는 그런 매출,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만개를 했던 거죠. 삼성은 처음에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게 아니구나. 빠르게 자본이 있고 그리고 또 기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삼성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삼성은 당장의 스마트폰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기반 기술이 너무 많아요. 현대는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내연 자동차 입장에서도 만도 뭐 또 현대모비스 BC 사업부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계에서도 지금 세계 4위, 뭐 5위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도 현대가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이전해주고 이런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사의 차를 국산화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그것을 매출내는 뭐 이런 과정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분야 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이를테면 뭐 보이시의 커먼 레일 시스템 뭐 이런 어떤 기반 기술로 있어가지고 뭐 계속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이런 거 없어요. 내연 자동차에서도 그런데 전기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현대가 자동차 산업 지금의 내연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지 않고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기차 파워트레인도 아직 모듈화하거나 완성하지 못해서 이 남양연구소에서 400V 시스템 연구하고 있고 800V 시스템은 저희 리막 오토모빌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파워트레인마저도 기술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도 지금 전략적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은 이 400군데가 넘는 곳에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많게는 1000억대에서 적게는 수십억대의 그 투자금을 활발하게 투자를 해서 뭐 소프트웨어, 또 전기차, 또 배터리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고 기술을 뭔가 얻기 위해서 그걸 진행하는 과정이지 삼성처럼 완벽하게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어떤 상품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서플라이의 위치에 전혀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자동차는 옴니아 같은 이런 과도기적인 제품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갤럭시가 나와야 됩니다. 옴내기 같은 쓰레기 전기차를 내면 안 돼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얼마 못 가서 체력 바닥나고 경쟁은커녕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조직이 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전략을 세울 때 저는 기초 체력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차별화된 현대만의 전략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시장하고 미래 전기차 시장을 이렇게 평행선상으로 놓고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그 급격한 혁명을 보지 않았냐.
여기서 교훈을 얻고 빨리 대비를 해라. 자동차 시장도 그렇게 될 거다. 전반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 스마트폰은요,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환경 얘기부터 할게요. 스마트폰은 일단 통신 시스템만, 통신 환경만 구성이 되면, 이게 사람이 손에 딱 쥐어져서 어떤 지역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그냥 바로 바꿀 수 있는 소비재예요. 물론 뭐 통신이 제대로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뭐 불가능하겠지만 그게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러니까 사업 전환이 굉장히 빠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아이폰 3S가 발표되면서부터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2010년도 불과 2년 만에 시장이 완벽하게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수명이 짧으면 1년, 길어야 2년입니다. 뭐 3, 4년을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환경적인 제약이 굉장히 큰 소비재입니다. 자동차는 환경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돼요. 추운 곳에서는 추운 곳에 걸맞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은 사륜구동 쓰셔야 되고, 스노타이어 써야 되고, 기름값이 좀 비싼 곳은 좀 연비 좋은 거 쓰셔야 되고, 충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전기차가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전기차 저도 불편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제약이 굉장히 커요.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변화의 흐름에 빠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요, 스마트폰하고 달리 최소 5년 수명이요. 길게는 10년, 15년 이상 쓰시는 분도 계신데, 평균 잡아서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을 잡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수명이 대략적으로 5배 이상입니다. 한 번 구입하면 그렇게 써야 돼요. 가격도 최소 10배에서 20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일어났던 급격한 변화의 흐름이 자동차에서는 그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스마트폰이 한 2년 정도 만에 시장에서 급격하게 바뀌었다면 자동차는 그 변화의 시기가 대략적으로 최소 5배, 한 10년, 길게는 15년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럼 전기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가 2012년 테슬라 모델 S에서부터인데, 뭐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지 않았었어요.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관심이 끌기 시작한 거는 내연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가 나오는 시점부터입니다. 2017년 정도로 봐야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2020년 올해에 전기차로 이제 차세대 시장이 바뀔 것이다라고 누구든 다 인정을 합니다.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이제 오겠구나. 뭐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오겠다라는 말은 다 동의를 하죠. 그러면 2020년이 원년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완전히 변혁이 돼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그 시간까지는 약 10년 정도, 그러니까 2030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들이 2030년 정도에 어떤 지지들을 하냐면 대도시에 내연차 못 들어오게 하겠다. 혹은 2035년에 아예 내연차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전환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여유라고 보고 시간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내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한 10년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판매 곡선은 급격하게 내리막 곡선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빠르게 보급되면서 자동차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 하면은 가솔린, 디젤, 뭐 하이브리드 요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거기에 이제 전기차가 상단에 올라오면서 프리미엄 시장, 그리고 또 미들레인지급 시장, 보급형 시장의 지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내연 자동차는 앞으로 10년간은 내연 자동차를 또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동차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좀 개발도상국들, 그런 국가들에서도 자동차 인프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국가들은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더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연 자동차 시장의 지도가 다시 재편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연 자동차들이 주요 판매되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다른 어떤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현재 자동차 인프라가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대도시 위주의 환경에서는 이제 전기차로 빠르게 이제 대치되는 그런 환경으로 이어져 나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 자동차가 10년간의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삼성전자처럼 당장 자동차 사업하지 않아도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서 다른 업체들에게 서플라이어로서 매출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고 뭐 생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같으면은 뭐 다 때려치고 그냥 뭐 지금부터 전기차 오긴 하고 뭐 내연 자동차 뭐 그냥 정리하고 과감하게 나가도 됩니다.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몇 번 실패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지금 2025년까지 25종의 전기차를 낸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삽질을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완성화된 전기차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대차가 테슬라의 대체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 시장을 끌어나갈 수 있는 주요 제조사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옴니아 전략 섣불리 펴서는 안 됩니다. 삼성처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거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또 자금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성화된 전기차를 내놔야 되는데 비슷한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요. 비슷한 상품군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테슬라의 앞선 기술력, 또 앞선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한 달 안에 자율주행 선보인다고 했는데 이게 4단계냐 5단계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선보였던 제조사들의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좋은 자율주행이 나올 겁니다. 몇 단계인지 간에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든 전기차 회사이든 선보였던 모든 제조사들보다는 그래도 가장 훌륭한 수준, 가장 나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방식으로 테슬라랑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비교당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같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으니까 한정없이 낮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답습할 환경적인 요인, 자금적인 요인이 현대자동차에는 없습니다. 옴니아 전략 하셔는 안 돼요. 이거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삼성하고 다르다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부터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비슷한 상품군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비교당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도 앞서 있지만 하드웨어도 많이 앞서 있습니다. 전기모터 EXL도 그렇고 인버터 기술도 그렇고 BMS 기술도 그렇고 배터리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 몇 년, 5, 6년 이상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품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비교만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한정없이 낮출 수 없어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소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도 전기차 지금 테슬라는 내년부터 이제 100만 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현대기아차나 다른 내연 자동차들은 전략적으로 뭐 생산을 한다 그래도 몇십만 대 수준일 거예요. 그나마 이 배터리를 공급받을 때에도 테슬라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배터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경쟁력에서도 밀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같은 상품군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는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성화된 제품을 내기 위해서 체력 그리고 또 자금에 대한 어떤 그 흐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차 팔아서 돈 버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 내연차를 팔아서 앞으로 10년간은 이게 캐시카우가 돼야 되는데 이 캐시카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캐시카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고심을 하셔야 돼요. 10년간은 유지가 될 겁니다. 너희들이 뭐 내연자동차 끝물이라며 그리고 비싼 차 사지 말라고 존버하라며 비싼 차, 비싼 내연차를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내연차 사지 말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용적이면서 당장 필요한 내연차는 사시되 1억이 넘고 뭐 2억이 넘는 이런 비싼 내연차들은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쓸만한 전기차, 고급형 전기차들, 완성도가 높은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겁니다. 이 시장이 전환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모델들이 플래그십 모델들이에요. 그 모델들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내연 자동차 계속 유지되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뭐 이게 감가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시장이 바뀌어서 플랫폼이 변하게 되면 이 절벽처럼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내연 자동차가 이제 주연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비싼 내연 자동차를 사실 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좀 존버하시고 좀 지켜보셔야 된다. 상황을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당장 필요한 그런 자동차 같으면은 아직 충전 인프라 충분하지 않으니까 완성도 높은 내연 자동차를 사셔서 앞으로 한 5, 6년, 7, 8년 정도 뭐
실용적으로 탈래.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그런 시장에 좀 더 주력해야 돼요. 그런 시장에서 상품성을 높이고 어떻게든 순이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정면 승부가 아닌 틈새 시장, 현대에서 새로운 어떤 상품군을 만들어내서 그 상품군을 통해서 현대 EV의 미래가 밝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품들을 통해서 브랜드의 전체적인 밸류를 끌어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화된 대중 전기차를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쏟아내시는 전략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너무 급하게 서두르셔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그 내연 자동차들이 처음에는 테슬라를 막 쓰레기라고 욕하다가 상황이 급변되니까 이제 막 따라가야 된다, 이제 막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경쟁력 있는 전기차 만들고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정면 승부들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상품군, 그 RM20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스포츠형 모델들을 내게 되면은 포르쉐라든지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고급 스포츠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들을 깨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열광을 합니다. 이게 뭐 3, 4억을 들여야지만 가질 수 있었던 이 퓨어 스포츠카, 전기차, 이거를 1억 정도에, 이건 진짜 대단하다. 현대가 이런 제조사였구나. 야, 이렇게 훌륭한 스포츠용 EV를 만드는데 대중 전기차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내연 자동차로 더 체력 비축하시고 상품성 높여서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끌어올린 다음에 성숙한 기술로 전기차를 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서둘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뭐 아이오닉 5, 6 이런 식으로 해서 25종 빨리 내가지고 전기차 왕국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지. 여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한 이제 절반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또 상품성 높이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